미중 대리전이라 평가받는 16대 대만 총통선거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최종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나올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탈당 행사를 열고 미련 없이 떠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한 폭언이 나와 이 전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2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선수는 몰래 촬영이 아니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주택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4년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로 4년이 되는 임대차 3법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세계 각국의 시선이 대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6대 총통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 팽팽한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 안보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개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개표가 진행된 지 지금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집권당 민쟁당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앞으로 서너 시간 안에 여기 분위기가 더 뜨겁게 달아오를지 아니면 가라앉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득표율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39.18%를 득표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33.20%, 그리고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27.6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각자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我鼓励呢全国父老乡亲都能够踊跃投票，展现台湾民主的活力。我们需要的是选举的过程如何纷纷扰扰，显得我们大家都一定要团结，面对台湾的未来。 反正每天把每天该做的事情做完嘛，一样啊。然后每一个阶段再计划下一个阶段，这样。 시민들 투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타이베이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는 오전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에 용지 총 3장을 교부받았는데요. 총통 그리고 입법위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113명을 함께 뽑았습니다. 선거 열흘 전 마지막 공식 여론조사에서 라이칭더 후보와 허우유이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투표 최종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타이베이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선거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양안 문제로 선거 이슈를 보는 이 외부 시선과 달리 대만 내부의 요구는 안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만 유권자들은 차기 총통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경제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但是我自己的理解是，其实是年轻人需要知道更多，是我们什么是我们需要的，所以我们 이번 선거에서 대만 유권자들의 민심은 경제와 민생 해결에 쏠렸습니다. 특히 기성세대에서 도두리표처럼 반복된 친미 친중 정서가 아닌 현실적인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한 젊은 유권자들이 늘었습니다. 대만은 2022년 국내 총생산이 18년 만에 한국을 넘어섰지만 근로자 임금 수준은 정체 상태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 층의 불만이 큽니다. 应该是就是受聘者的薪资就是一直没有提升，然后房价所得比还有通膨的问题，就是大家比较在意。 차기 총통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문제가 첫 번째로 뽑혔습니다. 민생을 강조한 제3지대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청년 지지층인 새싹 부대를 몰고 다니며 돌풍을 일으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我觉得有，因为大家都很希望能政党轮替的。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화한 내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민생 경제 살리기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총선을 앞둔 우리도 정치권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은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탈당 기념행사를 열고 미련 없이 민주당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지자의 폭언이 나와 이 전 대표가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 200여 명이 모인 국회의원회관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상처가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미련 없이 가야지. 트로트 곡을 개사한 건데 이 대표가 애원해도 당심이변에 떠나겠다는 내용입니다. 탈당하는 지지자들의 사연도 소개되는데 민주당 대표가 범죄자라서 국민의힘을 욕하지도 못한다. 더 이상 민주당엔 기대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심과 도덕이 무너지는 민주당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신당 참여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한 제가 볼 때 50명에서 100명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고 신당에 합류해라. 이 대표 비판 분위기 속에 한 참석자가 살다 보니 피습을 당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막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는 즉각 이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은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데 설 전까지 이 전 대표와 연대한다는 목표로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최근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을 통해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당장 강성 친명계들이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민주주의가 실종된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로 이 대표도 느낀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죠. 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의 극단적 행태를 용인하는 걸 꼬집었던 건데 해당 유튜브 방송 댓글창엔 민주당에서 나가라며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이 즉각 사과했지만 원외 친명 모임 민주당 혁신행동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은 김남국 코인 사태 때도 비판에 동조했다며 망언 제조기인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오늘 SNS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퇴행의 시대를 언급했고 지난 10일 퇴원하면서 죽임의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대표는 선한 말만 하고 친명 홍위병들이 대신 공격해주는 유구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도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당명을 재고해보라 했는데 이재명 유일체제를 구축하려는 민주당은 민주를 당명으로 쓸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소수 의견과 다양성을 유린하는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여당에선 정부나 대통령실 출신들이 총선 출마에 나서면서 윤심팔이 우려가 나오고 있죠. 사직한 장 차관과 대통령실 인사 중 상당수가 보수 텃밭인 영남 지역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열 경쟁이 예상되면서 여당 지도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최민식 기자입니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진 장관급 인사는 9명, 차관급은 8명입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을 포함하면 50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PK와 TK, 이른바 보수 텃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권 우세 지역인 만큼 현역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른바 낙하산 공천이 속출하면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쏟아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내려 꽂고 하면은 결국 그동안에 거기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경북 구미일과 부산 중구 영도구, 부산 해운대 갑의 경우 3파전 혹은 4파전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영남에서 선거를 준비 중인 한 현역 의원은 윤심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출마 예정인 대통령실 출신 한 인사는 기존 지역 정치인들이 흑색 선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면 될 일이라며 용산 출신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과도한 경쟁자 비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의 관건은 촬영에 동의를 했느냐 여부인데요. 황 씨는 몰래 한 촬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의조 씨는 어제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지 2달 만입니다.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의 촬영 동의 여부입니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란 입장이지만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을 드러내놓고 찍었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측은 여성이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황 씨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 씨 측은 또 영상 촬영 이후 피해자와 SNS로 친밀하게 대화도 나눴다며 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러나 촬영 이후의 친밀한 대화가 불법 촬영에 대한 허락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애초에 촬영하는 걸 잘 몰랐고 촬영하는 거를 알았을 때는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죠. 경찰은 황 씨의 진술과 제출받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최정우 회장과 사회 이사들이 지난해 캐나다에서 회사 돈 7억 원으로 호화 이사회를 열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이사 교수진 3명은 240만 원을 반환했는데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사회이사들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최 회장 등이 지난해 8월 6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진 이사회에서 초호화 관광과 골프 등으로 회사 돈을 부당하게 썼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캐나다에서 이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발된 사람은 최 회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7명, 포스코 직원 4명까지 16명입니다. 이들은 이사회 기간 동안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실제 이사회는 하루만 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식사 한 끼에 2천여만 원, 헬기 대여에 1억 6천만 원을 쓰는 등 회사 돈으로 부당하게 골프와 관광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직 교수인 사회이사 3명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입건됐습니다. 240만씩 긴급히 개원했을 텐데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자백이 아니었는가. 지난 3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법리 검토 뒤 최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오는 7월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고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죠. 4년이 흐른 지금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도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소송전으로 얼룩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유진, 정준영 이 두 기자가 임대차 3법의 현실을 연이어 짚어봤습니다. 7년 전 경남 진주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4천만 원을 받아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한정화 씨. 내 집 장만과 동시에 임대 수입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 원리금 부담을 지난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건물이라도 갖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이제는 짐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4년간 전월세 인상률은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묶인 사이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는 0.81%에서 4%대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한 씨가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은 임대 수입을 초월했습니다. 은행 대출금 9,600만 원을 끼고 산 인천 다가구 주택으로 월세 수입을 기대했던 A씨도 5%로 묶인 임대료 인상폭에 대출이자 감당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 상한선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임대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재계약 시점을 전후해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년간 올리지 못한 이런 금액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우려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전세 계약의 월세화와 계약 갱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세입자 한숨도 커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앞. 실거주하겠다며 찾아온 집주인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서 소송을 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10개월에 걸친 소송은 집주인의 승리로 끝났지만 양측 모두 1,000만 원 안팎의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2년 전 인천 소재 11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35만 원의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 B씨도 임대차법에 명시된 계약 종료 권한을 확인받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니 무조건 계약 기간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택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지난해 1,040건으로 4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소송으로 다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유효한 실거주 해지 통보의 요건에 대해서라도 좀 기재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임대료 인상 제한폭을 지역별로 달리하고 모호한 실거주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부작용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 조유진입니다. 네, 개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 뒤인 2027년부터 시행되고 그 전까지는 형사처벌이 유예됩니다. 53만 마리로 추산되는 식용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특별법부터 한번 살펴보죠. 누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크게 세 사람입니다. 식용견을 키우는 농장주와 중간 도축업자, 그리고 식당 주인입니다. 게르도사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과 유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7년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식용을 생업으로 하는 업주들을 위해서 기존 식용견을 처분하고 전업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식용견을 처분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농장에 식용견이 남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농장을 텅 비우라는 거죠. 그러려면 농장주들은 지금 있는 식용견들을 판매하거나 입양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식용견은 보통 30kg이 넘어 입양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판매, 즉 보신탕집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육견협회 측은 판매를 포기할 수도 있다. 대신에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출하를 할 경우에 이제 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마리당 5년분을 정당한 보상으로 해서 지급해달라.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 개를 정부에서 매입해라. 네,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이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식용견을 보호소 같은 곳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까? 네,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식용견 농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1,150여 곳, 보신탕 음식점은 1,600여 곳에 이릅니다. 1,150여 곳에 분산돼 있는 식용견 53만 마리가 수용될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게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도 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 얘기 들어보시죠. 농장에 개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3년을 준 겁니다. 이 3년 동안은 출하를 하고 다 출하 처분해서 폐업을 해라. 네, 관계당국으로서는 식용견 농장의 폐업을 이끄는 게 시급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는 한 이 3년 동안 식용계의 도축과 판매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동물보호단체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식용견 구제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3만 마리나 되는 식용견들을 전부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수용을 하더라도 안타까운 상황이 불가피할 거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지금도 연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있고 그중에서 반수가 그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하니까 결국은 안락사하는 그 동물보호법 처리 기준에 따라서 안락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 식용 금지법이 역설적이게도 남아있는 식용견 53만 마리의 운명을 슬프게 만드는 셈인데 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야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물류 요충지인 홍해를 위협해온 후티 반군 근거지에 하루 만에 추가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홍해 상선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시설을 보복 공격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 후다이다의 비행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사나공항도 검게 그을려 파괴됐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합세해 후티 반군의 거점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한 지 하루 만에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토마호크 미사일로 레이더 시설 한 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홍해 상선을 노리는 후티 반군의 공격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We've put together a group of nations that are going to say that if they continue to act and behave as they do, we'll respond. 미국의 첫 공습 직후 후티 반군은 상업용 선박을 향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홍해 상선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민간 자산과 시설도 공격 목표물로 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إن العدو الأمريكي والبريطاني يتحمل كامل المسؤولية عن عدوانه الإجرامي بحق شعبنا اليمني ولن يمر دون عقاب. 예멘 수도 사나와 이란에선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였습니다. والله ضرباتهم لن تخيفنا 9 سنة وهم يضربونا ما خفنا يوم واحد.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 백악관은 이란과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면서 긴장 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난 9일 개막한 CES 2024가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 3,500개 넘는 기업이 참가했는데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윤정 기자가 올해 CES의 가장 큰 화두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올해 CES를 주도한 건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AI를 접목한 기술과 제품을 앞다퉈 소개했습니다. 출근한 주인 대신 강아지를 돌보고 퇴근 후에는 운동을 돕는 AI 집사 로봇부터 Today is upper body day. Great, start now. 프랑스 전통 화장품 회사는 CES 최초로 기조연설에 등장해 인공지능 뷰티 상담사를 소개했습니다. So, your skin's in pretty good shape. Here are your skin concerns based on the results of your skin diagnosis. 우리 기업들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지만 전원을 켜면 TV로 변신합니다. 세계 최초로 투명 무선 OLED TV를 선보인 LG전자는 CES 최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I think that's really cool that they have designed it to where it's see-through, and literally the image on there, it looks amazing. 소변 검사로 만성 질환을 알려주는 AI 변기, 물고만 있어도 이를 닦아주는 칫솔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차체를 붙이고 떼내 캠핑카와 소형 버스로 변신하는 모듈형 차량이나 개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주목받았습니다. When you're at the McDonald's drive-thru and you're too far from the window and you got to do that awkward reach, you don't got to do that anymore because it can crab walk. 그동안 CES 참여가 저조했던 중국은 주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업이 참가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在全球消费电子产业价值链上呢，特别是在上游和中游，都已经出现了越来越多的有较强实力的中国供应商。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차 기업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자동차처럼 주행하다가 프로펠러 8개를 펼쳐 날아오릅니다. So we want to make the flying car, the flying part and the drive part together. And if you want to fly, and it can fall out, and it can take off vertically to fly. 나흘 만에 막을 내린 CES 2024. 310개 혁신상 가운데 우리 기업이 121개를 휩쓸었고 8개사는 최고 혁신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3년 넘게 진행 중인데요. 합병 조사까지 중단하면서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던 유럽연합이 곧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대 난관을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5월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메가카드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팔고 파리와 로마 등을 오가는 4개 노선의 운수권을 넘기는 내용의 시정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했습니다. 인수할 기업이 마땅치 않다는 예측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두고 제주항공 등 4곳에서 인수 의향서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럽 노선 운수권은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TA 항공이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한항공은 아직 유럽연합으로부터 공식 접수한 사안은 없지만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발표는 빠르면 이번 달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의 승인이 확정돼도 최종 합병까지 미국과 일본 당국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인데 어쨌든 승인이 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쪽에 영향을 줄 거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승인 여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는 보도를 저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 유치를 짚어볼 텐데요.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하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은 전체 주민 4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인데 이곳의 모습이 가늠자가 될 것 같아 전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3년 전 러시아에서 이민 온 고려인 전진아이다 씨. 특기를 살려 시작한 식당은 유명 맛집이 됐고 하루 20명, 30명 한국 사람들이 와요. 함께 차린 마트와 카페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음식이 맛있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친구랑 같이 와요. 고려인은 구소련 지역에 사는 한민족으로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20여 년 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고려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현재는 6,300여 명, 전체 주민 4명 중 1명이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마을 세계 음식거리엔 중앙아시아 현지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데요.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오고 있어요. 활성화가 많이 됐죠. 시에선 전국 최초로 고려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교육 등을 통해 정착을 돕고 자, 놀이 들어갈까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을 통해 취업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요즘 식품업계에서 판매가 보증되는 재료가 딸기입니다. 딸기가 들어간 간편식은 없어서 못 팔고 수십만 원 하는 딸기 뷔페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제과 매장, 딸기 케이크가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생딸기를 수북이 얹은 케이크가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사진 찍어 올리기에 예쁘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와서 그냥 한 입에 끝나니까 먹기에도 좋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콤달콤한 맛이라서. 한 편의점이 출시한 딸기 샌드위치는 내놓자마자 불티나게 팔려 간편식 코너의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올해 딸기 가격이 평년보다 20% 넘게 오르다 보니 부담 없는 가격에 딸기를 맛보려는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매년 딸기 쓰는 양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름부터 농장가들하고 이 딸기 가격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을 하고 30만 개에서 40만 개까지도 협의를 해놓고요. 딸기는 원래 초여름이 제철이지만 요즘은 하우스에서 재배해 경쟁 과일이 없는 겨울에 주로 생산됩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커피업계는 딸기 음료를 출시하거나 제품 가짓수를 늘리는 등 앞다퉈 딸기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텔 딸기 뷔페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소 10% 올랐지만 1월 중순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겨울마다 돌아오는 딸기 전쟁, 해가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모처럼 맑은 공기였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시민들은 빙어 낚시와 겨울 바다를 즐겼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꽁꽁한 호수 위에서 관광객들이 얼음 낚시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얼음 구멍에 낚싯줄을 넣고 고패질을 하니 호수의 요정으로 불리는 은빛 빙어가 펄떡이며 올라옵니다. 걸려서 딱 올라올 때 묘한 이게 떨림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서. 빙어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빙어는 다른 물고기보단 작지만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잡는 손맛이 일품입니다. 얼음 썰매를 즐기는 아이들은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아이들이랑 이런 추억 만들니까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화천에는 산타의 고향인 핀란드 정부가 공인한 진짜 산타클로스가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파크 골프를 치거나 소원 편지를 쓰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에 전국 곳곳은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해운대를 찾은 시민들은 겨울바다의 낭만에 빠졌습니다. 바다가 너무 맑아서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맑고 윤슬이 비치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에 한랭 전선이 형성되면서 내일은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그동안 대화와 민간 교류 명목으로 운영해온 단체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큰 폭의 조직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1일부터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광천 닭공장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은 아예 먹통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주요 대남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과 여명, 통일의 메아리 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알 수 없는 난수 방송으로 난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린 걸로 알려진 평양방송은 564페이지 23번, 479페이지 -19번, 694페이지 20번. 어제부터 수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일시적 접속 장애는 아닌 걸로 판단한다며 의도적인 중단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 최근 김정은이 대남 사업부문 기구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등 대화기구와 단체를 모두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해협력, 평화통일로 상정된 여러 가지 대남 선전 매체 기구들이 어쩌면 무력통일의 보조 역할의 기구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선전 매체를 담당하던 통일전선부 인력들이 정찰 총국 등 공작기관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33년에 걸친 독립외교 활동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를 누빈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과 친필 서류 같은 다양한 자료가 담겼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소개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중절모에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계단을 걸어 내려옵니다. 카메라를 향해 멋쩍은 듯 웃음도 지어 보입니다.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장을 찾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임시정부 최초의
한국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바로 이곳에서 독립 외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이승만의 독립외교 33년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1912년부터 33년 동안 미국과 중국 등 해외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대한임시정부 대표 위원장으로 미국 경성 워싱턴에서 말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친필이 담긴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기획서뿐 아니라 1940년대 이 전 대통령의 독립외교를 지원했던 한미협회가 개최한 임시정부 승인 촉구대회 사진 등이 최초 공개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독립외교 활동으로 힘들게 많은 나라를 다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훈부는 대한민국 독립을 세계에 호소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이 시작된 지 33년 만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여의도의 굿즈 활용법입니다. 네. 원래 굿즈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을 의미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정치인이 의도한 소품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으로도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방문했을 때 이 1990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어서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부산을 1박 2일 방문할 당시에요. 자갈치 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 1992가 가슴에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92학번이라 꽤 오래전 구입해 입던 티셔츠를 그날 준비해 갖고 온 것이라고 했는데요. 1992년은 부산이 연고지인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마지막 우승 연도로 부산 시민들에게 승리의 해로 기억되는 해죠. 한 위원장이 직접 준비한 거라 비서실장도 의미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한 위원장은 제가 부산에 살았고 야구 보는 사람이니 부산 분들은 바로 알아보실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산 현장에서 화제가 되자 1992년 갑자기 등장한 신인 염종석의 슬라이더가 부산의 승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한 위원장이 수락 연설 당시에 이 맸던 넥타이도 또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7일 비대위원장 수락 당시 착용한 9,000원짜리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화제가 됐는데요. 거기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이 좋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나니 부분이 훈민정음으로 적혀 있는데 세종대왕의 경천 애민,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새겼고 비대위원장을 하는 각오를 담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의도의 이런 굿즈 활용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의 이 검소한 소비 습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들도 공개가 많이 됐었어요. 네, 취임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다닌 4,000원짜리 보라색 국내 노비공예 지갑과 시장에서 산 38,000원짜리 구두는 완판됐었고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검소한 이미지로 각인이 됐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신고 나온 구두는 문재인 구두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폐업했던 생산 공장을 재가동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틀을 깨는 메시지를 낼 때도 어떤 도구로 활용이 되죠. 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국회 본회의장은 관례적으로 남성은 양복에 넥타이, 여성은 치마나 바지 정장을 입는데 2020년 8월에 류호정 의원은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해서 정치인다운 옷차림의 편견을 깨는 논의의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에 앞선 2003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보선 당선 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면바지를 입고 등장해서 당시로서는 좀 파격이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야당 대표였던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 평소 입던 주름치마 대신 짙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참석해서 전투복이라는 해석을 낳았고 또 당시 대여 투쟁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여의도의 굿즈 활용법의 느낌표는 정치는 디테일에 있다로 했습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에서 따왔는데요. 정치인은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된다고 하죠. 민심을 알고자 하고 다가가려는 섬세한 노력과 고민이 결국은 메시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당, 물갈이 기준은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이 민주당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제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 공관위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천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큰 틀의 공천 기준은 민주당이 잡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체포 특권 포기인데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호소하면서 의원직의 개인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죠.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중순 의원 111명 중에 권은희, 김웅 의원을 제외한 109명으로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공천 신청을 할 때 서약서를 받는 겁니까? 네, 다음 주부터 공관위원들이 좀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인유한 혁신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공천을 주겠다고 강조하기도 한 만큼 공천 신청 시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고 거부한 사람은 공천 신청을 안 받는다는 식으로 기준에 넣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의힘보다 먼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당의 이 최근 자격 심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의 어떤 참고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요. 또 미투 폭로가 나왔던 정봉주 전 의원도 지난 21대 총선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적격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한 공관위 관계자는요, 패스트트랙과 같은 정치 사건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적격 판정한 뇌물이나 미투 사건은 기소만 됐더라도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민 감정과 시대 정신을 공천 기준에 담는 차원에서 이른바 막말의 경우에 혐오 발언이나 성 비하, 장애인 비하 등에 해당할 경우 감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친명 여부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파 상관없이 깨끗한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당 핵심 관계자는 친유는 공천 기준이 아니라면서 기준은 능력과 선거에 이길 사람이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저를 세운 거 보면 별로 그런 게 개입 안 할다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여당 물갈이 기준은 민주당의 느낌표는 다시 보는 반성문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은 20대와 21대 모두 공천 파동으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백서에서 자체 분석한 패인은 계파 갈등과 무원칙 공천이었는데요. 여야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기약 복용으로 도핑에 적발돼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안병훈 선수가 올 시즌 쾌조의 컨디션을 뽐내고 있습니다. PGA 소니 오픈 2라운드에서 선두에 올라 개인 통산 첫 우승에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파4 8번 홀, 안병훈의 두 번째 샷. 홀까지 남은 거리는 105m입니다. 강하게 회전이 걸린 공이 경사를 타고 홀 쪽으로 굴러갑니다. 가볍게 버디. 안병훈은 그 다음 홀도 버디를 잡아내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2번 홀에서는 그린 밖에서 굴린 퍼트까지 홀에 집어넣었습니다. 보기 없이 버디 6개로 6언더파. 오늘 하루에만 순위를 17계단 끌어올려 이틀 앞에 9언더파로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탁구 스타 안재영과 자오즈민의 아들인 안병훈은 지난해 어머니로부터 받은 감기약을 복용한 뒤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PGA 개막전에서 복귀해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인 4위로 예열을 마친 뒤 이번 주 소니 오픈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I think I prepared pretty well in the off season.
I had a long time off, about a 4-month off. So, I was a little worried before going to last week. 안병훈은 PGA 투어에 181번 출전했지만 준우승만 4차례로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 7.1m짜리 퍼트로 이글을 잡아낸 김시우는 오늘 네타를 줄여 김성현과 함께 선두와 네타차 공동 26위를 달렸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주말인 오늘 추위와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 속에 겨울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 5mm 정도가 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으로는 1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6도, 청주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5도, 대전 10도,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공직 후보자들은 하얀색의 토가, 칸디다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청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죠. 이 흰 옷 입은 사람은 라틴어로 칸디다투스고 예비 후보자의 영어 단어인 캔디데이트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선거에 나설 기본 자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시 깨끗함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원을 선택하는데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먼저 따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익보다 사익을 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고 능력 부족은 오히려 후순위로 꼽혔습니다. 이런 민심을 모르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눈을 감는 건지 비리 혐의가 있는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은 잇따라 적격 판정을 받고 국민의힘에서는 영입 인사들에 대한 잡음이 새어나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은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량 좋은 선수는 될 수 있어도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 경제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대한민국인데 훌륭한 국회의원을 기대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일까요?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